안녕하세요. 숨겨진 세계사입니다. 제국주의 시리즈 14번째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끝내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남의 전쟁에 끼어들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한 작은 나라에 대해서만큼은 늘 다르게 행동합니다. 자기 이익과 정면으로 부딪힐 때조차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면적은 한국의 4분의 1, 인구는 약 950만 명. 미국에 비하면 점 하나처럼 작은 나라입니다. 수치 하나만 보겠습니다. 1972년부터 지금까지 UN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결의안에 미국이 거부권을 던진 횟수 50번이 넘습니다. 미국이 UN에서 쓴 거부권 전체의 절반이 넘는 숫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그 많은 외교의 힘을 한 작은 나라를 위해 씁니다. 왜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편을 만들면서도 그 답을 모르겠습니다. 명쾌한 답이 하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편들과 조금 다릅니다. 답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 자체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이른 아침 이란의 하늘에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벌인 공습이었습니다. 첫 12시간 동안 약 900차례의 타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첫 파상 공격에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나라를 수십 년간 통치해온 인물이 전쟁 첫날에 사라진 것입니다. 미국은 이 작전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수행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작전이라 불렀습니다. 그만큼 두 나라가 한 몸처럼 움직인 전쟁이었습니다.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곧바로 수백 발의 미사일과 수천 대의 드론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그곳에 미군 기지까지 표적이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미국의 다른 우방들에도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지켜야 할 친구들까지 함께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전쟁은 순식간에 중동 전체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명령한 사람을 보면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그는 전쟁을 혐오한다고 여러 번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선 대통령들이 일으킨 전쟁을 비난하며 표를 모았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세상의 전쟁들을 빠르게 끝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취임 첫 해 가자 지구의 전쟁을 멈추는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스스로 새로운 전쟁의 문을 연 것입니다. 게다가 그 무렵 미국은 이란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핵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가 한창 오가던 중이었습니다. 대화가 진행되던 바로 그때에 폭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미국에 어떤 이익이 있었을까요? 공습이 시작될 무렵 미국 안에서 이 전쟁을 지지한 사람은 5에 1명뿐이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불필요하고 돈 만드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란은 곧바로 세계 석유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습니다. 세계로 나가는 기름의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미국의 주유소 휘발유 값이 한때 갤런당 $5를 넘었습니다. 전쟁에 들어간 미국의 돈은 2달 만에 약 250억 달러로 추정됐습니다. 정작 이스라엘은 그 해협이 막혀도 미국만큼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더 크게, 더 오래 손해를 보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누가 원한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였습니다. 그는 이미 1990년대부터 미국이 이란을 쳐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을 설득했습니다. 그가 이란을 그토록 위험하게 본 데에는 오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란이 언젠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그는 평생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초 그 오랜 설득이 마침내 통했습니다. 전쟁의 결정적인 정보도 이스라엘이 미국에 건넨 것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수건이 초강대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인 셈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뒤에도 미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보복으로 미군 기지가 공격받고 기름값이 치솟고 비용이 불어나는 동안에도 미국은 이스라엘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5주가 넘는 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겨우 휴전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미국은 왜 이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였을까요? 그러나 이익보다 손해가 더 컸습니다. 분명한 명분이 있어서였을까요? 그러나 미국인 다수는 그 명분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고집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나 전쟁을 혐오한다던 대통령이 그 고집에 끌려갔습니다. 어느 하나로도 깔끔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관계의 가장 기이한 단면입니다. 그리고 이 기이함은 2026년에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같은 일이 모습을 바꿔가며 되풀이됐습니다. 이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쌓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48년 한 미국 대통령의 짧은 결정에서부터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지중해 연안의 도시 텔 아비브. 다비드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한 장의 선언문을 읽었습니다.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의 건국 선언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지구 반대편 워싱턴. 선언문이 낭독되고 11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승인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였습니다. 경쟁자였던 소련보다도 사흘이나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정부 안에서는 오히려 반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국무부도 국방부도 거의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 국무장관은 조지 마셜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유럽을 되살린 마셜 플랜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트루먼이 살아있는 미국인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고 부른 인물이었습니다. 그 마셜이 대통령의 면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지금 대선이 치러진다면 자기는 당신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국무장관이 대통령에게 그렇게까지 말한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유대인의 나라를 인정하면 주변 아랍 국가들이 등을 돌릴 것이다. 그러면 미국으로 오는 석유가 끊길 수도 있다. 실제로 이 결정이 발표되던 날 유엔에 있던 미국 대사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발표를 듣지 않으려고 건물을 떠난 것입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 거의 전부가 이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트루먼은 승인을 밀어붙였습니다. 왜였을까요? 여기에도 한 가지 이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먼저 홀로코스트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불과 3년 전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한 사실이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어딘가에는 그들이 안전하게 살 곳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미국 사회에 퍼져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한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트루먼에게는 젊은 시절 함께 장사를 하던 유대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트루먼을 찾아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계산도 있었습니다. 1948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습니다. 유대인 사회는 트루먼이 속한 정당의 중요한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여기에 트루먼 개인의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며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전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머뭇거리면 소련이 먼저 이스라엘을 차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도덕, 우정, 정치, 신앙, 그리고 전략. 이 모든 것이 한데 얽혀 11분 만의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그 결정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시작부터 이미 그러했습니다. 한 가지 이유로는 풀리지 않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는 곧바로 대가가 따랐습니다. 승인 다음 날 5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첫 번째 중동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살아남았고 오히려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약 7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500개가 넘는 마을이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한쪽에서는 학살의 기억 끝에 새 나라가 태어났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 대가로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두 개의 진실이 같은 땅 위에서 동시에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분쟁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셜을 비롯한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평생 트루먼이 틀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영국이 떠난 그 땅의 관리자가 이렇게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지만 1948년의 이 수민은 아직 동맹이라 부를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트루먼은 이스라엘을 인정했지만 무기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전쟁에 미국은 무기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진짜 동맹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1948년의 승인 이후로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한동안 거리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중요한 친구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터키, 석유가 나거나 소련을 막는 데 중요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무기를 대주던 나라도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였습니다. 심지어 1956년에는 두 나라가 등을 돌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해 이스라엘이 영국, 프랑스와 함께 이집트를 공격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둘러싼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물러나라고 압박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도 두 나라는 그리 특별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관계를 송두리째 바꾼 것이 1967년의 전쟁이었습니다. 1967년 6월 중동에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이집트가 군대를 북경에 모으고 이스라엘로 가는 바닷길을 막았습니다.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에워쌌습니다. 6월 5일 새벽, 이스라엘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기습공습으로 이집트 공군을 하루 만에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단 6일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와 가자, 동예루살렘과 서안, 골란 고원을 점령했습니다. 영토가 단숨에 3배로 늘었습니다. 세계가 놀란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가 미국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당시는 냉전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집트와 시리아는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긴 것은 사실상 소련이 진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눈에 이스라엘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에서 소련을 막아줄 가장 강력한 자산으로 말입니다. 전쟁 이듬해인 1968년, 미국은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최신 전투기를 팔았습니다. F-4 팬텀 50대였습니다. 프랑스가 무기 공급을 끄는 자리를 미국이 대신 채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도 이때부터 빠르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쟁 중에 잊혀서는 안 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67년 6월 8일, 지중해 공해상에 미국 해군의 정보 수집선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리버티호였습니다. 그 배를 이스라엘 전투기와 어뢰정이 공격했습니다. 미국 국기를 단 배였습니다. 이 공격으로 미군 34명이 목숨을 잃고 171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배로 착각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안에서는 의도적인 공격이었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당시 미국 정보기관의 수장조차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그 이상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자국 군인 34명이 죽었는데도 사건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흔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국민의 죽음보다 한 나라와의 관계를 앞세우는 모습이 이때 이미 나타난 것입니다. 이 패턴은 6년 뒤 더 분명해졌습니다. 1973년 10월,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했습니다. 욤키푸르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초반, 이스라엘은 크게 밀렸습니다. 다급해진 이스라엘이 미국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날 수 있는 것은 다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은 한 달 동안 약 22,000톤의 무기와 물자를 공중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공수였습니다. 이 지원으로 이스라엘은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미국에게 돌아왔습니다. 분노한 아랍 산유국들이 미국에 석유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름값이 폭등했고 세계 경제가 휘청였습니다. 오일 쇼크였습니다. 미국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스라엘 지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국 경제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1948년이 관계의 시작이었다면 1967년은 진짜 동맹의 출발이었습니다. 그 후 이어진 모든 것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무기를 팔고 외교로 감싸고 자국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편을 드는 일, 그 모든 패턴이 이 무렵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때 함께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들이었습니다. 서안과 가자, 동예루살렘과 골란고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의 운명이 이때부터 분쟁의 한복판에 놓이게 됐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갈등의 무대가 1967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동맹이 어떻게 시작되고 깊어졌는지를 봤습니다. 이제 그것이 지금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지를 숫자로 보겠습니다. 먼저 돈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준 군사 원조. 1948년부터 지금까지 쌓인 액수는 현재 가치로 약 3천억 달러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한 나라에 준 원조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2위인 나라의 2배가 넘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해마다 약 38억 달러를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10년 단위의 약속으로 2028년까지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쟁이 터지면 별도의 지원이 더해집니다. 2023년 가을 가자 전쟁이 시작된 뒤로 2년 동안 더해진 군사 원조만 150억 달러가 넘습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도 미국에게서 이만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더 묘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과 정식 동맹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기로 문서로 약속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는 그런 조약이 없습니다. 조약으로 묶이지 않은 나라가 조약으로 묶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것을 받습니다. 돈만이 아닙니다. 무기의 질도 다릅니다. 미국은 가장 앞선 무기를 이스라엘에 먼저 내줍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전투기로 꼽히는 F-35. 미국 밖에서 이 전투기를 가장 먼저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미국은 법으로 이스라엘이 주변 어느 나라보다 군사적으로 앞서도록 보장합니다. 다른 중동 국가의 무기를 팔 때도 이스라엘의 우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팝니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이스라엘 땅에 자국 무기를 미리 쌓아두기까지 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이 곧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대접을 받는 나라는 이스라엘뿐입니다. 다음은 외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 앞서 말씀드린 50번이 넘는 그 거부권입니다. 가자 전쟁이 벌어진 2년 동안만도 미국은 6번 거부권을 썼습니다. 즉시 전쟁을 멈추자는 결의를 그때마다 막은 것입니다. 그 2년 동안 가자에서는 6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5나라 가운데 14나라가 찬성해도 미국 하나가 막으면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한 번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2016년 오바마 행정부가 거부권을 쓰지 않고 기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착촌을 비판하는 결의였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의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결의가 통과됐습니다. 미국이 단 한 번 손을 떼자 곧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예외가 나머지 모든 시간의 비대칭을 거꾸로 보여줍니다. 정착촌 이야기가 나왔으니 짚고 가겠습니다. 1967년 점령한 땅에 이스라엘은 사람들을 이주시켜 마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국제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미국조차도 공식적으로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말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막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 사이 정착촌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은 약 7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당이 바뀌어도 이 큰 흐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판하는 말과 묵인하는 행동. 그 둘이 70년 가까이 나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 비대칭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2024년
국제형사재판소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쟁 범죄 혐의였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미국의 여러 동맹국이 함께 만든 국제기구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영장을 낸 재판소의 직원들을 제재했습니다. 한 외국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 동맹들이 세운 기구를 압박한 것입니다. 미국은 다른 어떤 동맹국을 위해서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숫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돈, 가장 앞선 무기, 50번이 넘는 거부권, 그리고 국제기구에 맞선 보호, 그것도 정식 동맹조약 하나 없이 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동맹도 이만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은 그 자체로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질문이 됩니다. 미국은 왜 한 작은 나라에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이제 숫자 뒤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미국은 왜 한 작은 나라에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 질문에 사람들은 여러 답을 내놓습니다. 어떤 이는 한 로비 단체가 미국을 조종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유대 자본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너무 단순하고 두 번째는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동맹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그 겹을 벗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겹은 종교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크면서도 가장 덜 알려진 부분입니다. 미국 사람 넷 중 하나가 복음주의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중 18이 한 가지를 믿습니다. 유대인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것이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믿음입니다. 이들에게 이스라엘은 단순한 외국이 아닙니다. 예수의 재림과 이어진 신앙의 땅입니다. 미국 전체로 보면 5명 중 1명꼴입니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한 이스라엘 외교관은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미국 내 이스라엘 지지의 적주는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이것은 음모가 아닙니다. 수천만 명이 진심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표가 되고 정치가 됩니다. 두 번째 겹은 정치입니다. 미국의 두 정당은 1948년부터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지지해 왔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 흐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것이 미국 정치에서 건드려선 안 될 주제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에이펙입니다. 이들은 비밀 조직이 아닙니다. 법으로 등록된 공개된 로비 단체입니다.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의원이 나오면 다음 선거에서 그 경쟁자를 돕습니다. 그러나 에이펙 하나가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단순한 음모론입니다. 세 번째 겹은 돈입니다. 미국 유대인은 전체 인구의 2% 정도입니다.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까지 작다고 보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유대계 미국인은 오랜 세월 금융과 문화, 학계 같은 분야에서 두드러진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선거를 좌우하는 정치 후원에서도 그 비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일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내디디면 위험한 선을 넘게 됩니다. 영향력이 크다는 것과 유대인이 미국을 조종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뒤의 것은 100년 넘게 되풀이되어 온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게다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젊은 미국 유대인일수록 이스라엘 정부에 비판적입니다. 영향력은 분명히 실제하지만 그 영향력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갭은 전략입니다. 냉전 시절 이스라엘은 소련을 막는 미국의 자산이었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미국 편으로 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한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30년도 더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동맹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전략만으로는 지금의 모습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갭은 무기입니다. 지난 편에서 우리가 본
그 군산 복합체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주는 원조는 대부분 미국산 무기를 사는 데 쓰입니다. 그 돈이 미국 무기 회사로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지면 주변 나라들도 미국 무기를 더 사들입니다. 즉, 중동의 긴장이 이어지는 것이 미국 군수 산업에는 이익입니다. 여기서도 평화보다 갈등이 돈이 되는 구조가 작동합니다. 이제 5겹을 한자리에 놓아보겠습니다. 종교, 정치, 돈, 전략, 그리고 무기. 어느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5이 한꺼번에 맞물리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한 대통령이 바꾸려 해도 나머지 4겹이 그것을 막습니다. 한 정당이 바꾸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70년 동안 이 동맹이 변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5겹을 다 더해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정도까지인가? 미국에는 다른 강력한 동맹들도 있습니다.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 나라들과의 관계에도 종교와 정치와 돈과 전략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큼의 비대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엇이 이 한 나라를 그토록 다르게 만드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답을 모르겠습니다. 흔히들 홀로코스트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이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에 그토록 철저한 나라가 측은지심 하나로 70년을 그랬다는 것은 솔직히 잘 와닿지 않습니다. 5겹의 분석도 그 미안함이라는 설명도 이 숭배에 가까운 관계를 끝까지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답하기 어려운 데에는 어쩌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70년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셀 수 없는 결정과 약속과 사람들이 쌓였습니다. 이제는 시간 그 자체가 이 동맹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는가 보다 이제 와서 멈출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리즈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계속 말해왔습니다. 권력은 항상 가면을 쓴다고. 그리고 그 가면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 편에서 우리는 조금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가면을 벗겨내고 그 아래를 들여다봐도 여전히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권력의 매듭은 너무 복잡해서 분석을 거부합니다.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일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관계의 정체에 대해 답을 가지고 계시다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 동맹도 지금의 모습 그대로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크고 미국의 다른 이익과 너무 자주 부딪힙니다. 미국 안에서도 젊은 세대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관계가 흔들리는 날, 그날이 어쩌면 미국이라는 가면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날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팔레스타인 사람도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거대한 구조 안에 함께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비극을 단순한 흑백으로 보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이 구조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가장 오래 고통받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3세대가 넘도록 난민촌에 갇혀 살아온 팔레스타인 난민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속절없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디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